처음에 제가 역사 치료를 얘기를 했고요. 제 그 결혼 실패담을 얘기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역사 치료가 필요하구나.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한민국 전체 트라우마가 해소되려면은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얘기했던 국민기본급제로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것은 자꾸 돈을 투입시키고자 하는 그런 패러다임, 그러니까 구시대적 패러다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은 뭐냐면 그걸로 안 되고 미래의 인권이라는 것은, 미래의 인권은 뭐냐면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에서 그냥 삶이나 여유나 놀이로 넘어가 버려요. 미래의 인권은. 즉 노동권은 미래의 인권이 아닙니다. 노동권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자, 이겁니다. 제가 도파민 민감성이 굉장히 미래 사회에서는 우리가 분석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직관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고 갈수록, 그렇게 하면 도파민 민감성이 좋은 사람이 직관 능력이 좋은데, 직관 능력이 좋은 애들의 특성은 뭐냐면은 어떤 규칙이나 부모의 힘에 의해서 15세 이전에 통제를 덜 받은 애들이 좋거든요.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실수를 많이 해본 애가 좋고. 근데 15세 이전의 아이들을 보세요. 좋아하는 건 뭐냐? 먹는 거하고 노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주로 먹는 것을 해결한다거나 논다거나 뭐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애들이 미래에 어떤 그 창의성이 좋고 더 감이 좋단 말이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래의 직업이라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의 직업이라는 것은 잘 놀던 어린아이가 잘 노는 어른이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이거예요. 이것을 덕후경제라고 부릅니다. 덕후경제. 즉 제대로 못 놀아본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제대로 못 놀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논다라는 개념은 이제 뭐냐면은 몰입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래방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놀잖아요. 화가로서. 그죠?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애 있어요. 저기 얘들아 놀이공원에 왔다 놀자 했는데 어떤 애는 영어 사전을 보는 애가 있습니다. 자유이용권 안 쓰고 있어요. 가끔가다 있어요. 너는 왜 놀자고 하는데 공부하니? 그러면 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노는 건데요. 영어 사전 보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런 애 있어요. 가끔가다가. 그런 개념에 노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공부로 놀지, 뭐 과학 실험으로 놀지, 뭘로 놀지 상관없어요. 네. 어쨌건 15세 이전에 좀 놀아본 애가 어른이 돼서도 그것과 연관돼서 또 막 놀아요. 막 놀다 보니까 도파민 민감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거기서 막 새로운 직장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니치가 보이기 시작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미래지향적인 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냐면은 이겁니다. 직업 중에서 부모님들이 현재 기억하고 있는 직업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직업이겠죠. 그죠? 근데 미래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왜 이게 일이 아니고 노는 거냐? 일이라고 명명된 순간 인공지능이 접수해버려요. 그 현상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일이라고 느끼는 순간 인간이 일이네 이거, 일이네 하면 사라져요. 아주 빠른 속도로.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학벌과 자격증으로 보호받고 있는 직업은 없어진다. 자격증이 주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 인간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재밌는 게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길병원에 와 있는 왓슨이라는 그 컴퓨터, 의사 진단 컴퓨터가 한 2분 정도 만에 파악할 수 있는 그 의료 논문, 의학 논문을 인간이 공부하려면 2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인간이 200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엄청나게 막
돌을 닦아가지고 뭔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딱 내려왔는데 인공지능 2분 만에 딱 끝내버립니다. 나 200년 걸렸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미래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갑니다. 첫째, 논다. 둘째, 잘 논다. 그냥 노는 사람과 잘 노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미래의 인간은.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노는 사람은 어떻게 그 국가가 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놀 장소가 필요하죠? 놀 거리가 필요하죠? 그죠? 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대다수가 놀고 대다수가 세금을 안 내는데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돈이 어디서 나와? 돈이 안 나오죠. 그래서 기본소득제로는 안 되는 겁니다. 뭘로 가야 되느냐? 미래는 잘 노는 사람이 있고 그냥 노는 사람이 있는데 잘 노는 사람이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죠. 왜? 잘 노는 사람은 계속해서 니치를 발견하는 두뇌를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이 공부할 수 없는 일이란 건 뭐예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노는 사람은 계속 새로운 일을 만들면서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생길만 하다거나 이게 익숙해질만 하면 인공지능한테 넘겨버려요. 넘기고 또 놀아요. 딴 데 가서. 그게 잘 놀아요. 그게 이제 벤처가 되고 어떤 국가의 문화 사업이 되고 이제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게임 산업하고 문화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우리나라의 그 수입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 그런데 그냥 노는 사람은 놀 데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그 시스템 자체가 언제 어디서든 즐겁게 시간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바뀌어버려요. 돈 안 들이고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뀐다고요. 즉, 예를 들어서 놀이동산도 무료가 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그런 것들을 무료화하기가 힘들면 어떻게 될까요? 가상현실 속에서 자유이용권을 주게 됩니다. 가상현실. 그럼 몸이 좀 안 좋으면 운동할 수 있게 또 해주고.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활동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인권은 노동권에서 활동권으로 넘어가요. 일해서 돈 벌어서 소비해서 사는 패러다임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돈은 어차피 못 보니까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인간이 활동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병에 걸려버려요. 의료비가 더 들어.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요. 청년 실업률이 한 50% 정도 넘어가잖아요. 그럼 범죄율하고 폭동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감당을 못해요. 범죄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럼 경찰 인력 더 뽑을 거예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자리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인데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방식은 안 맞죠? 그죠? 방향성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미래의 어떤 그 정치라든가 생활권이라는 것은 대부분 인간의 활동권으로 넘어가는데 그 활동권 내에서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정말 얘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게 일이다라고 일이라는 느낌이 든다 내가. 근데 좀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면서 내가 일을 한다. 이 인구는 1% 미만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99%가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99% 중에서 또 잘 노는 그룹이 또 한 5% 정도가 생길 거예요. 그냥 노는 그룹, 잘 노는 그룹. 한 4, 5% 정도. 근데 잘 노는 그룹은 왜 돈이 되죠? 시장은 건강하다고 이제 땡기는데 나 항상 내는 꺽지지. 그냥 노는 사람은 잘 노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놀기보다는 잘 노는 사람이랑 노니까 더 재밌거든요. 그런 식으로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게임 산업, 문화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 여러분들의 그 자녀를 이렇게 잘 노는 뭐 연예인, 가수 이렇게 그쪽으로 시키라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역시 또 그쪽에 재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뭐 DNA 이야기는 뭐 잠시 후에 좀 할게요. 자, 그 얘기 좀 하고 싶었고요. 자, 그 얘기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뭐냐면 아까 제가 전두엽이 이성이고 나머지는 거의 무의식,
감정과 무의식의 그 영역인데, 이게 연결이 잘 돼야만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지행합의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른이 돼서 이런 거죠. 이성은 뇌물을 받으면 안 돼,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돼, 권력을 남용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정은 권력을 남용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옛날에 쌓인 게 있거든. 옛날에 쌓인 그 열등감도 있고 자기가 당한 게 있어. 어떻게든 이걸 풀어야 돼. 그죠? 어떻게든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성과 감정이 잘 연결돼 있으면 그것을 상상으로 풀 수가 있어요. 상상력으로. 또는 문학적으로 이렇게. 영화 한 편 보면서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인간 취급을 해버린 거야. 15세 이전에. 동물 취급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인간 취급을 딱 해버리면은 이성하고 감정이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성에서 그래서 권력을 남용하면 안 돼, 뇌물을 받으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정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버리면. 그래서요, 이게 대규모 조사에서 그게 뭐가 나왔냐면, 유치원 때 억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 예의 바르게 자란 애들이 청소년기에 일탈하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교도소 가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청소년기에 호르몬 더 많이 나오죠. 그 감정적인 충동이 더 올라가잖아요. 근데 10살 이전에, 그러니까 11살부터 18살까지 사춘기인데, 자, 두뇌를 좀 보면서, 이거 열어놓고 할까요? 자, 호르몬은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10살 전후에, 그러니까 뭐 사춘기를 뭐 한 13살쯤이라고 봤을 때, 중학교쯤이라고 봤을 때, 12살까지 자기 이성으로 자기 충동을 제어하는 경험이 만약에 적다고 생각해 보세요. 즉, 자기 이성으로 자기 충동을 제어한 게 아니라 아빠의 완력과 엄마의 잔소리로 자기 충동을 제어해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자기 감정과 이성의 연결이 줄어들게 되고요. 반대로 뭐가 약해지냐면은, 자, 감정에서 일어나는 혼돈을 이성이 해석하는 기능이 꺼진 거죠. 그게 이제 과잉보호고 잔소리고 뭐 규제, 규율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사춘기가 딱 되면은 반대로 얘가, 이 전두엽이 15세쯤 되면은 전두엽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잘못하면 교도소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고속도로라는 것은 일반 통행이 아니거든요. 자동차가 이렇게도 가지만 이렇게도 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타인에 의해서 감정적인 충동, 행동적인 충동을 부모나 타인에 의해서 컨트롤 받았던 사람은 자기 이성과의 소통이 적었잖아요. 그래서 15세 이후에 자기 의지대로 자기 행동을 통제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고시 패스해도 안 돼요. 고시 패스해도 안 돼요. 외국에 가서 막 여대생 성추행하고 이러는 거예요. 막 청와대까지 출세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통로는 15세 이전에 어느 정도 세팅이 되기 때문에. 나이 먹는다고 이성의 명령을 몸이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15세 이전에 인간 취급하면 얘는 나중에 동물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 자기 감정을 그 작은 자기 이성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그 노력이 나중에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싹이. 오늘 그 강의가 이쪽은 좀 아닌 것 같고 이제 두뇌로 좀 넘어가보죠. 참 이거. 그래서 그게 이겁니다. 재밌는 거예요. 소년이 할아버지한테 성공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성공은 좋은 판단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판단은 어디서 오냐? 그러니까 경험에서 온다는 거예요. 네, 소님 방금 15세 이전에
중뇌에서 이제 포유류의 뇌라고 불리는 중뇌에서 그것이 거기가 이제 도파민, 뭐 아드레날린 각종 호르몬의 하나 어떤 중간 정거장과 같은 곳인데 그 호르몬은 굉장히 감정적인데 그게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전두엽, 15세 이전에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전두엽과 이제 불협화음이 일어나잖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거 부모님한테 들은 이야기하고 현재 자기 하고자 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불협화음을 경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환경적인 자율성이 주어졌을 때 또는 자기들만의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나 또는 비밀이 보장되는 어떤 동굴, 그래서 제가 그 책에다가 뭐 동굴, 광야 이런 거를 썼는데 인공지능 시대의 창의성 뇌교육이라는 책에다가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그 자기 이성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경험이 있어야 그 경험이 점점점 성장해가는 전두엽과 중뇌 사이의 신경망과 혈관을 더 원활한 고속도로 만들어주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아마 이 논문이 서울대 김세직 교수 논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온실 속에서 크거나 아니면은 지나친 통제 속에서 크게 되면 자기만의 자율성의 영역이 그 15세 전후에 10세에서 20세 사이에 자기만의 자율성의 영역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과정이 쭉 가게 되고 자율적으로 자기가 어떤 그 자기 의지대로 한번 원칙을 세우고 한번 지켜보고 또는 그것도 위반도 해보고 그런 어떤 그 경험, 질풍노도의 시기에 자기가 직접 이 키를 방향타를 잡아봤던 경험, 바로 그 경험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전에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의할 때는 이렇게 아마 이해가 됐을 텐데 갑자기 지금 순천 힘스 강의 2부인데 이게 지금 나오는 게 딱 그 부분만 떼어서 하니까 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연이어서 이게 나가거든요. 잠깐만 좀 봐. 중학교라고 봤을 때 12살까지 자기 이성으로 자기 충동을 제어하는 경험이 만약에 적다고 생각해 보세요. 즉 자기 이성으로 자기 충동을 제어한 게 아니라 아빠의 완력과 엄마의 잔소리로 자기 충동을 제어해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자기 감정과 이성의 연결이 줄어들게 되고요. 반대로 뭐가 약해지냐면은 감정에서 일어나는 혼돈을 이성이 해석하는 기능이 꺼진 거죠. 그게 이제 과잉보호고 잔소리고 뭐 규제, 규율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사춘기가 딱 되면은 반대로 얘가 이 전두엽이 15세쯤 되면은 전두엽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잘못하면 교도소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고속도로라는 것은 일반 통행이 아니거든요. 자동차가 이렇게도 가지만 이렇게도 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타인에 의해서 감정적인 충동, 행동적인 충동을 부모나 타인에 의해서 컨트롤 받았던 사람은 자기 이성과의 소통이 적었잖아요. 그래서 15세 이후에 자기 의지대로 자기 행동을 통제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고시 패스해도 안 돼요. 고시 패스해도 안 돼요. 외국에 가서 막 여대생 성추행하고 이러는 거예요. 막 청와대까지
출세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통로는 15세 이전에 어느 정도 세팅이 되기 때문에. 나이 먹는다고 이성의 명령을 몸이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감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15세 이전에 인간 취급하면 얘는 나중에 동물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 자기 감정을 그 작은 자기 이성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그 노력이 나중에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싹이. 오늘 그 강의가 이쪽은 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참 재밌는 명언이 하나 있는데 15세 이전의 자녀들을 인간 취급을 하면 나중에 동물이 될 수 있다. 이 참 역설적인 그런 명언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좌충우돌하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자기가 자기 결정성으로 작은 범위 내에서 시행착오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나중에 더 큰 문제에 있어서 자기 이성으로 자기 삶을 선택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요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것이 이제 모든 분야의 사람에게 다 해당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저 같은 예술가는 나이가 들어서도 어느 정도 그 감정적인 그런 에너지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뭐 저도 이제 20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는데, 평균 잡아서 그 자기 스스로 어떤 방황해보고 방향을 이렇게 다시 수정해보고 하는 경험들이 더 길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경험에 대해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나누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예전에 강의했던 거. 아닌 것 같고 이제 두뇌로 좀 넘어가거든요. 참 이거. 그래서 그게 이겁니다. 재밌는 거예요. 소년이 할아버지한테 성공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성공은 좋은 판단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판단은 어디서 오냐? 그러니까 경험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경험은 또 어디서 오냐? 그러니까 나쁜 판단에서 온다는 거예요. 즉, 나쁜 판단을 스스로 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경험이 없으면, 자기주도적인 실수를 자기가 반성하는 경험이 없으면 걔는 뭐가 사라지죠? 경험이 없어지는 겁니다. 경험이 사라지는 겁니다. 경험의 정의는 뭐냐면은 나쁜 판단을 한 다음에 아차 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라고 생각하는 게 경험이기 때문에. 이게 두뇌인데요. 두뇌 발달인데, 이게 15세경부터 그러니까 이성이 좀, 제가 그랬잖아요. 전두엽의 그 힘과 전전두엽의 힘과 나머지 중뇌라든가 이런 어떤 나머지 두뇌 부위의 힘이 어느 정도 균형이 좀 잡히거나 어느 정도 좀 통제가 가능한, 추상적인 어떤 이론이라든가, 우리가 교육받을 때는 다 추상적인 이론이잖아요. 그 추상적인 이론을 좀 실천해 볼 만한 나이가 언제쯤부터 오기 시작하냐면 약 11살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전쟁 때문에. 현지에서 사실 유일하게 약 11살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뭐 한 1, 2년 이렇게 해서 오차는 한 1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긴 하지만 이때부터 그 나이가 오기 시작하는데 대략 15세부터는 급속도로 이게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경향성, 즉 자기의 어떤 자기의 충동이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겠죠. 어렸을 때 실수를 하고 부모님 말도 좀 안 듣고 좀 일탈을 하고 했던 것에서 뭔가 느낀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느낀 것만이 자기 전두엽과의 소통이 된 상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과잉보호를 해버리면 자기 전두엽하고는 소통이 안 되고 남의 전두엽,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의 전두엽이랑 소통이 된 상태가 되거든요. 자기 그 몸이. 그래서 이제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15세경부터 감정하고 전두엽이 더 빨리 고속도로가 생기기 시작해요. 고속도로가. 근데 고속도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시냅스라는 게, 뉴런이라는 게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 그래서 과거에 우리 교육 체계라는 게 뭐였냐면은 이런 거였거든요. 엄마 말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겨. 너 아빠가 시킨 거 해가지고 손해본 적 있어? 이거였거든요. 이게 지금까지는 통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안 통하거든요, 이게. 그 안 통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해버렸다, 만약에. 그러면은 그 애는 똑같이 15세가 돼서 중뇌하고 전두엽이 연결된다 할지라도 어떤 애가 될까요? 엄마한테 물어보는 애가 되는 거예요. 엄마, 나 무슨 부서로 저기 면접 볼까? 나 무슨 과 가야 돼? 엄마, 저기 우리 회사에 어떤 또라이가 있는데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전두엽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헬리콥터 마음이 키운 이제 마마보이가 되는 거죠. 근데 마마보이의 단점이 뭐냐면은 뭐든지 분석한 다음에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즉 자문을 구한 다음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책을 한번 보고 나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할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사라지냐면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아까 6개 미래에 사라질 직업 중에서요. 사라지지 않는, 그러니까 미래에 잘 사라지지 않을 직업의 3가지 특성이 나왔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의외성, 복잡성, 현장성이에요. 자, 이걸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의외로 복잡한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자만이 미래의 일을 갖게 돼요. 자, 이제 이해하셨죠? 늘 자문을 구하는 사람은 다 백수 되는 거예요. 15세 이전에 자문을 구하는 애로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는 애로 키우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앞으로의 약 30년에서 50년간의 미래의 일자리의 키워드입니다. 자문을 구할 필요가 없는 애로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자기주도성, 자기주도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느린 교육이라는 거예요. 빨리 키워버리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자문은 아닌데 어떤 애가 되냐면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고시 공부만 하려고 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애들 많잖아요. 저기 노량진 막 전국적으로 막 도서관에 가면 상식, 일반 상식 공부하고 있는 거지. 미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걔네들이 지금 일본이나 유럽으로 가면 취직할 수 있거든요. 왜 안 가죠? 네, 두려워해요. 도파민이라는 것은 창의성의 호르몬이고 자기주도성의 호르몬이고 호기심의 호르몬이고, 하지만 또 하나 뭐냐? 배짱의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없는 사람은 의외성, 현장성, 복잡성이 약하고요. 또 하나 뭐냐? 미지의 세계를 가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취직할 수 있고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루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안 가요. 확률이 95%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5%만 안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요. 새로운 아이디어하고 새로운 시도가 기업계에서 나온 통계거든요. 새로운 아이디어하고 새로운 시도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대략 70, 80년대는 20분의 1이었고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까지 200분의 1이었고요. 지금 현재 계산을 해보니까 2000분의 1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자신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특허라면은 장사가 잘 될 거야. 이 아이디어라면은 내가 창업을 하면은
투자자들이 줄을 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창업지원센터 가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어린애들이 이렇게 좀, 특히 도파민이 많은 애들, 자기가 뭐 하면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도파민이 많은 애들이 또 창업을 지원하긴 해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자기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아이디어와 수많은 시도 중에 2000분의 1만 성공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어차피 뭐냐면, 자, 자문을 구하는 애, 뭐, 이렇게 잘한 애는 기본 평균 성공 확률이 2000분의 1이기 때문에 그게 200분의 1이어도 0.5%예요. 성공은 1%가 안 돼요. 그게 90년대, 2000년대라니까요. 오래전, 20년 전. 0.5%에 도전을 할 것 같아요. 200분의 1이어도 도전을 안 해요. 자, 200분의 1이면 뭐냐면 지금 평균 성공률의 10배예요. 10배. 10배여도 도전 절대 못합니다. 왜? 엄마 아빠가 항상 성공 확률 50% 이상만 제시해줬거든요. 2분의 1이 아니면 안 돼. 얘는 성공 확률이 51%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실제 성공률은 0.05%예요. 0.05%.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못하는 애가 되고요. 해외 취업도 못하고요. 캥거루족이 되는 겁니다. 캥거루족. 자,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어디 나오나 모르겠네. 잠시만요. 왜 안 들어가네? 되나? 이거 아까 도파민 보세요. 불공정, 공교육, 과잉보호, 배부르는 거 이거 나오죠. 이게 도파민을 떨어뜨리는 그 주요 심리적인 자극입니다. 심리적인 주체적인 자극이죠. 다시 돌아가나요? 속도가 느린 건가? 여기가 그게 있나 모르겠는데 죄송해요. 뒤로 넘어가는 게 되게 빠르네. 뒤로 넘어가야 있을 것 같아. 자, 여기 보이시죠? 부모가 고학력일수록 캥거루족 자녀에 더 두 골 휜다. 이 결과가 왜 나오냐고요? 왜 고학력 부모의 자식이 캥거루족이 더 많을까요? 확률적으로. 바로 그겁니다. 얘네들은 자문을 구하면서 가이드를 받으면서 컸기 때문에 미래 직업에 갈수록 그 중요한 미래 직업의 특성인 의외성과 복잡성과 현장성에 적응을 못해요. 즉 취직을 했더라도 사표를 내게 됩니다. 왜 그거 세 가지하고 안 친해? 의외성, 복잡성, 현장성이라는 것은 도파민이 많은 애만 좋아해요. 도파민 호르몬이 없으면 그걸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응을 못해요. 취직해도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고학력 자녀들이 캥거루족이 더 많은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사표를 내기도 하거니와 사표도 더 많이 내고요. 그 다음에 원서를 내는 횟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조금 내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에 하는 그 도전력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어려워졌죠. 어려워졌어요. 아까 그 두뇌 이거 좀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이제 또 한 가지 제 연구 결과를 제가 도서관에서 내 아이를 위한 두뇌 사용 설명서를 쓰면서 제가 보통 책 한 권을 쓸 때는 책을 한 1000권 정도를 봅니다. 1000권. 그러니까 보통 책을 쓴 사람들이 책 한 권이 나오려면 50권을 본다고 하거든요. 50권. 근데 여러분들 제 책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1000권 본 거 맞다. 이런 생각 딱 듭니다. 제가 이제 제대로 두껍게 쓴 책, 300~400페이지 쓴 거. 물론 이렇게 보급형으로 쓴 좀 10,000원짜리 책이 있는데 그건 에세이식으로 썼고 이렇게 가볍게.
근데 나머지는 정말 천벌의 내공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교육학에 관한 책은 내가 모조리 읽고 나서 두뇌 사용 설명서를 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읽던 중에 정말 놀라운, 정말 이 뇌과학이 정말 맞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는데, 어떤 교육학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유럽에서 약 300년 동안 창의적인 결과를 남겨서 덕분에 또 물 한잔 해야지. 창의적인 성과를 낸 나름대로 역사에 기록된 두뇌들을 약 2만 명을 조사한 교육학자가 있었습니다. 2만 명. 뭘 조사했냐면은 그 부모가 누구냐, 할머니가 누구냐까지 다 조사합니다. 어렸을 때 성장했던 가정 환경이 뭐였느냐. 그래가지고 다 다양하잖아요. 엄청나게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굉장히 눈에 띄는 두 가지 상황을 찾아내게 됩니다. 두 가지. 참 재밌어요. 자, 하나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어요. 10세 때, 즉 11살부터 20살 사이에 굉장히 좋은 멘토를 만나더래요. 이건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10대 때 우리가 얼마나 그 감성이 풍부할 때 선생님 한마디 얼마나 움직입니까? 좋은 멘토를 만나더라. 이거 예측이 가능한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을 봤을 때 저는 정말 기쁨. 이 책을 빨리 써야 되겠구나. 그게 뭐였냐면 3세부터 8세 사이에, 이게 나이거든요. 이게 나이예요. 3세부터 8세 사이에는요, 재밌게도 인간의 뇌파가 세타파 상태일 때가 가장 많대요. 세타파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최면 상태. 그다음에 초능력이나 영감이 떠오를 때가 세타파 상태예요. 근데 8살 이전의 아이들이 세타파 상태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최면에 걸린 상태입니다. 8세 이전이. 무슨 얘기냐면 8세 이전에 최면에 걸린 뇌파라는 얘기는 뭐냐? 자기 주변에 있는 어른의 모든 행동이 그대로 각인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각인이 돼버려요. 자, 이게 하나의 이제 밑에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교육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3세부터 8세 사이에 친엄마랑 양육된 시간이 적을수록 창의력이 좋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물론 걔가 애정결핍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애정결핍. 근데 왜 유독 2만 명을 조사했는데 창의적인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는 창의적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연구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이 더 잘 살았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 한국 누가 더 잘 살았어요? 줄을 잘 서야지 잘 살잖아요. 줄을 잘 서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국의 줄이 무의미해졌다니까요. 왜? 삼성도 구글에 줄 서고 있어요. 삼성폰의 특허가 구글 특허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GPS 특허 미국 특허예요. 인공지능 특허 중에 10,000개의 인공지능 특허 중에 6,000개가 미국 거고요. 3,000개가 일본 거고요. 약 700개가 중국 겁니다. 300개가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선진국의 선도 기업에 줄 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래에 어떤 뭔가 돈 되는 거리가 있는 거는 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의 힘으로. 미래의 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지수가 25등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근데 여러분 25등이요. 그래서 100명 중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전교 25등이다. 괜찮잖아요. 그런데 경제계에서 전 세계 한 200개 국가 중에서 25등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선진 기술의 그 선정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게 자연계 평균으로 나옵니다.
1등이 85%를 장악합니다. 2등이 15%를 장악해요. 3등이 1%를 먹어요. 이게 자연계의 법칙인데 4차 산업혁명기는 이게 더 심해져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기는 아마도 1등이 98%를 장악할 것 같고 2등이 1.5%, 3등부터 4, 5, 6, 7, 8등까지 0.5% 가지고 나눠먹게 될 것 같다. 지금까지는 3등 이후가요, 전 세계 포션의 1%를 가지고 싸워야 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경제계였거든요. 그게 이제 독과점이라고 하는데, 독과점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록펠러라든가 이런 그 대기업이 독과점을 할 때 대통령이 독과점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룹을 다 깨버렸거든요, 대기업을. 굉장히 일찍 시작했죠, 미국은. 그 덕분에 이제 벤처가 더 빨리 일어나죠. 한국은 아직 독과점을 지금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랬는데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 뭐냐? 그 슈와프, 세계경제포럼 슈와프 회장이 얘기하는 건데, 4차 산업혁명은 국가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 이게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법률로 규제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은 무인자동차 얘기에서 그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슬라가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무인차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GPS를 인식하는 능력이라든가 또는 뭔가 특허들이 있을 때 더 효율적인 특허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집에다가 그림을 사다 걸 때는 조금 취향대로 이렇게 건데, 취향대로 이렇게 거는데, 사람들이 유독 한 군데로 몰릴 때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안전이 결부될 때는요, 항상 1등만 찾는데요. 죽을 확률이 딱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자동차의 사고율, 현대 무인차의 사고율. 지금은요, 지금 시중에 안 돌아다니니까 사고율이 안 나오죠. 돌아다녀봐요. 난리 나죠. 사소한 사고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죽는 사람, 다치는 사람 많이 나오죠. 결국 1등한테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1등 특허한테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소비자의 그 의지 때문에 몰리는 거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무인차는 안전과 결부된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재미, 쾌락 이런 거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럼 더 싸고 더 재밌는 데로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몰리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이 중에서 카카오 스토리하고 페이스북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문자 안 하고 카톡 한 거 누가 시켜서 했나요? 편하고 무료니까 그렇게 하게 된 거잖아요. 그게 4차 산업혁명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과점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국가가 규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3세, 8세 사이에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친엄마가 애들을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참 역사치료라는 게, 제가 일부 처음에 역사치료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제가 역사치료를 얘기할 때 일제시대부터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DNA는요, 여기는 이제 기독교 관련된 데라서 창조론과 진화론의 문제를 짬뽕해서 얘기를 할게요. 신은, 그 창조신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은 진화라는 도구로 생명체를 창조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건 신이 창조한다는 거예요. 진화를 했든 어찌됐건 간에. 자, 그래서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뭐냐? 우리는 단세포 때부터의 기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집신벌레 아시죠? 집신벌레를 이렇게 꼬챙이로 위협을 해봤더니 집신벌레 그 세포 내에서 단백질을 조작해가지고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더 많이 만들면서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집신벌레가. 인간이 위협을 당할 때 몸에 아드레날린을 더 많이 배출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집신벌레하고 인간이 호르몬 작용이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엄마의 본능이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 맹수, 독사, 독거미 막 이런 어떤 야생에서 인간이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남자들이 사냥을 하고 여자들이 여성들이 애를 길렀거든요. 그래서 여성들, 엄마들의 본능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식이 2m 이상 떨어지면 불안해집니다. 왜? 예전에 과일 따러 나갔을 때, 엄마들이 과일 따러 나갔을 때, 또는 마을에서 완벽한 성벽이 도시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우리 인류의 역사가 600만 년이라고 하는데, 대략 거의 590만 년 정도는요, 599만 년 정도는요, 늘 야생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뻗어서 아이를 잡을 수 없는 거리에 가서 자기 자식을 잃은 엄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독수리가 채가, 호랑이가 물어가, 늑대가 물어가, 뱀한테 물려주고, 자식들이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엄마들이 보는 앞에서. 그 본능이 너무 강력하게 나타나요. 현대 엄마들한테. 역사 치료는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600만 년의 역사 치료를 해야 돼요. 지금 현대 엄마들이. 근데 그 본능이 너무나 강력하게 DNA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늘 이렇게 보호 관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호 관찰을 하게 되고 미래에 예측되는 공포를 상상을 하게 돼요. 모든 엄마들은. 얘가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무슨 대학 학과를 선택할 때도 이과를 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얘가 여기서 이제 난간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 20cm밖에 안 되지만 우리 애가 여기서 발을 헛디디면 넘어진 다음에 저 밑에 있는 돌이 부딪혀가지고 파상풍에 걸려서 폐혈증으로 간 다음에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게 완전히 프로그램된 거예요. 엄마 본능이. 아빠보다는 엄마가 훨씬 되게 많이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아빠가 애를 관찰하는 거하고 엄마가,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애들을 뛰어놀게 한 다음에 두뇌를 찍어봤어요. 그래서 아빠 두뇌하고 엄마 두뇌를 찍어봤더니 엄마는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모니터링하면서 아이의 위험을 막 같이 느끼는 거야. 엄마 두뇌는. 그 거울 유론이 너무 활성화돼 있어. 미끄럽더라. 계단 올라가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러는 거야. 아빠를 딱 찍어봤더니 남의 자식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내 자식 노는 거하고 남의 자식 노는 거가 볼 때 차이가 없어, 이렇게. 이게 DNA에 엄청나게 놀라운 게 내장돼 있다는 거예요, 엄마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엄마 본능 1순위가 뭐냐? 과잉 보호. 언제? 3살부터 8살까지 왜 과잉 보호를 하죠? 걸음만 시작해가지고 가장 사고를 많이 칠 나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때 아이들이 금지 언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마, 위험해, 거기 가까이 가면 안 돼, 그거 만지면 안 돼, 모래 속에는 고양이 똥 있단 말이야, 모래 가지고 장난치지 말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유치원 가도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치원은요, 허용적인 유치원, 넓은 유치원일수록 머리가 좋아지고 창의성이 좋아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통제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선생님이 얘를 통제할 수가 없어. 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서 예전에 시골에 놀이터가 따로 없잖아요. 그죠? 아파트는 놀이터에 막 CCTV 있고. 시골에서 애들이 놀러 가면 엄마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애를. 그러니까 동네 형이랑 놀러 가면 한 5km 밖으로 10km 밖으로 놀러 가거든요. 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밥 먹으러 해도 들리지도 않아. 밥을 굶으면서 막 거기서 막 개구리 뒷다리 막 꼬먹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큰 거죠. 그런데 현대 도시의 아파트 환경이라는 것이 특히 3세부터 8세까지의 이 아이들에게 금지 언어가 너무 많이 노출되는 거예요. 하지마, 위험해, 이 책 봐야 돼, 저 책 봐야 돼,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의 머릿속에서는요, 이렇게 각인이 된답니다. 왜? 최면 상태니까. 어떻게 각인이 되냐? 세상 모든 행동의 85%는 위험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 엄마가 얼마나 금지어를 쓰고 그 과잉보호를 했느냐에 따라 그게 각인이 돼버려요.
세상에 예를 들어서 25%는 허용이 되고 85%는 허용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게 이제 얼마나 허용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3살부터 8살까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비교적 안전한 데서 그 태평농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통제된 방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풀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평수가 넓어야 돼요. 집의 평수가 넓어서 집 안에서 사실은 숨바꼭질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상류층 자녀들이 창의성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유치원 때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거든요. 2층 이모집 옷장에 숨으면 엄마가 찾을 수가 없어. 집이 100평인데 정원이 한 200평이고 집이 100평이야. 예를 들어서 숨바꼭질하면 못 찾아요. 넓은 환경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집안에서 얘를 가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잘 통제된 어떤 곳에 보내야 돼요. 그래서 유치원은 평수를 보고 보내세요. 그 원장을 보고 보내면 안 됩니다. 유치원은 그 유치원의 부지가 넓은가, 평수가 좋은가, 방이 많은가 이걸 보고 보내면은 그냥 안전합니다. 어쨌건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도전의 확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3살부터 8살 때까지 금지 언어를 몇 퍼센트 일상생활에서 허용 언어와 금지 언어를 몇 대 몇으로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몇 퍼센트 정도의 에너지로 미래에 도전하느냐가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친엄마랑 양육되지 않은 애는 그럼 뭐냐? 금지 언어를 친엄마가 아닌 사람이 잘 안 써요. 왜? 남의 자식이잖아. 자, 그럼 아빠가 키우는 애는 어떻게 되느냐? 아빠는 자기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비슷하다니까요. 그래서 아빠가 애를 키우면 금지 언어를 더 덜합니다. 아빠가 애를 키우면 금지 언어를 더 덜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려고 하는 걸 딱 막는다거나 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3살부터 8살까지는요 가장 좋은 양육자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도 위험해. 막 먹여. 할머니는 너무 많이 먹여. 아까 도파민. 배가 불르면 안 되는데 배가 불러도 계속 먹여. 이게 위험해, 할머니. 이게 위험하고 할아버지는 뭐냐? 자, 첫째, 남자의 특성. 남자는 자기가 배고프기 전에 자식을 먹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놀다가 뼈 한번 부러져 봐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보니까 팔 부러지고 뼈 막 부러지고 수술하고 한 사람들 되게 잘 살거든요. 잘 살아요. 이게 인간의 심리와 그러니까 심리적인 상처와 육체적인 상처가 두뇌를 찍어보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그래서 이 얘기 참 제가 지금 10몇 분 남았는데 그 단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모멸감의 언어, 폭력적인 언어를 들은 사람과 주먹으로 낮은 사람의 두뇌를 찍어보면 그 편도체 같은 데가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모양이 똑같아요. 우리 무의식, 즉 전전두엽 말고 전전두엽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한 대 맞아서 슬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전두엽은. 근데 안쪽에서는 한 대 맞아서 슬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누가 욕을 했어. 우리 뭐 조상님을 욕을 했거나 뭐 이렇게 나한테 못생겼다고 했거나 여러 가지 욕을 했어요. 전전두엽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모멸감을 느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쪽의 두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오늘 한 방 맞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왕따 현상. 그러니까 직장에서 누가 수근수근거리는 걸 봤어요. 내가 없는 상태에서.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업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나를 욕하는 거거든요. 우연치 않게 오해할 수 있죠. 그때 인간의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게 짜증 물질이 확 나오거든요. 짜증 물질이 원래 그 왕따 당할 때 많이 나와요. 그게 소외당할 때. 그래서 막 이 코르티솔은 암에 걸리고 창의성 떨어지고 면역력 떨어지고 그래서 왕따 당하는 애들 몸이 더 아파요. 학교에서. 근데
코르티솔이 과하게 나오는 것에 왜 과하게 나올까? 인간은 왜 이렇게 짜증날 때 코르티솔이 나올까를 연구한 학자가 있었어요. 이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빙하기를 견디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빙하기. 그러니까 전 지구가 굉장히 추워지게 되면 세포 안에 당분이 많아져야만이 동상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뇨병 치료는요 고산지대에서 가서 하면 잘 된답니다. 약간 추운 데 가서 치료해야 돼요. 더 잘 된대요. 왜? 몸에서 당분을 만들어내는 코르티솔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빙하기를 넘기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왕따시킨 것 같을 때, 즉 이렇게 나를 사용 대접을 안 해주는 것 같거나, 이제 뭐 직접적인 폭언을 하면 맞은 거랑 똑같고요. 근데 이상하게 나를 사용 대접을 안 해주는 것 같아. 누군가가. 그런 전전대업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왕따시키다니, 나를 이렇게 소외시키다니,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전대업은. 근데 안쪽에 중뇌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빙하기가 다시 옮겨, 빙하기가. 아, 이렇게 춥지? 안쪽에서는 추위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태교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태교에. 그러니까 태교에서 여기 지금 뭐 임신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연령별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시집 안 간 사람도 있고. 태교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겁니다. 그 대규모 조사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태교 당시에 산모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불안한 태교를 받은 그 여자가 더 시집을 일찍 가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안한 태교를 받은 남자애가 더 어떤 성적인 거 더 빨리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대규모 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꽃을 키울 때 꽃을 힘들게 하면 꽃이 펴요. 그거 우리 원예 배울 때 그거 나옵니다. 열매를 맺을 때 너무 편안하고 비료를 막 많이 주잖아요. 꽃이 늦게 펴요. 근데 막 춥고 물 안 주고 막 이러면 꽃이 빨리, 덩치는 작은데 꽃이 빨리 피거든요. 이게 뭐냐면 불안한 태교를 받을 때 뱃속에서 태아들이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세상은 빙하기 이거나 굉장히 살기 힘든 곳이다 봐. 이렇게 느낀다. 그래서 그거를 태아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밖에 나가면 목숨 부지하기가 힘들겠구나 이렇게 느낀대요. 제가 이제 말로 하니까 그렇지 이게 호르몬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태아한테 전달해주는 호르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DNA를 어떻게 바꾸냐, 빨리 성교해가지고 이세를 낳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DNA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사춘기 때 자꾸 그 남자 여자만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야. 얘 머릿속에는 공부, 책이 도저히 보이질 않아. 11살만 넘으면 남자 여자 막 사귀고 싶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불안한 태교 받으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거는 그 집에 아무리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이 엄마의 정서가 얼마만큼 중요한가의 문제인데 그게 이제 마시멜로 실험하고 좀 통하죠. 무슨 얘기냐? 안정적인 태교를 받아야만이 만족지연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 그거랑 똑같이 우리 그 중뇌 쪽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태아의 그 두뇌를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따를 당할 때 빙하기로 생각을 하고 몸에서 당분을 더 많이 만드는 코르티솔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소외를 받을 때 내가 사랑을 덜 받는다고 느낄 때 사람은 당분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상하게 물만 먹어도 살이 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는 양에 비해서 이상하게 살이 찌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을 당분으로 만드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좀 사랑 좀 해줘야 되는데 살이 좀 많이 찌고 있어요. 이걸 알면서도 이게 지행합일이 안 되니까 미치겠네요.
이제 뭘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I'm off to work.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죠? 나는 끄다, 이래서 이렇게 한글로 생각하는 순간 생각이 많아지고 바로 영어가 되지 않아요. 이미지로 해서.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를 할까요? 그래서 미래의 교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능이 낮은 애도 도파민이 잘 나올 수 있고 못 나올 수 있고, 지능이 높은 애도 잘 나올 수 있고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겁니다. 세상을 잘 살아간다는 게 행복감을 느끼면서 직장이 없더라도 잘 살아간다는 게 중고등학교 때, 초중고등학교 때 배운 어떤 과목이 가장 연관성이 있는가를 또 한 조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체육이 가장 연관성이 높은 거예요. 체육이.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행복도를 조사를 한 거예요. 행복도를. 나이 먹을 때 당신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닙니까? 조사하고 그 학생이 초중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제일 잘했는지를 또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연관성이 높은 과목이 체육으로 나온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운동할 때 두뇌에서 근육을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또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몸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때 도파민이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얘기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은 또 뉴런과 뉴런을 더 건강하게 해주고 더 연결시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왜 우등생들 공부 비법 중에서 보면은요, 특히 암기력 측면에 있어서 시간 내서 운동을 했다는 얘기가 꼭 나와요. 시간 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공부의 효율성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운동만 열심히 하다가 다리 부러져가지고 고시 준비하잖아요. 합격을 더 빨리 합니다. 얘는 도파민 자체가 좋거든요. 운동할 때 나오기 때문에. 어쨌건 그 도파민이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학벌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학연지연 혈연이라는 그 기득권층의 자기 그 연관된 사람들을 키워주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보험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험 든다. 나 퇴직한 다음에, 그죠? 전관예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뭐냐면은 창의성과 상관없이 과거에 사람들이 출세길이 열리는 것이 창의성과 상관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 전관예우, 보험 드는 거. 즉 내가 은퇴한 다음에도 나를 챙겨줄 고인 용봉자가 있거나 아니면 권력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후배를 키워주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를 돌봐주니까. 그렇죠. 자기를 감옥에 안 보내니까. 그죠. 감옥에 가기 싫어서 이렇게 후기들 키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깨져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점점 우리나라가 공정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카르텔, 보험을 드는 경향이 많은 데가 공직자 사회라, 계급 사회가 많아요. 계급 사회. 근데 정관예우라든가 이렇게 자기가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 후계자를 키우는, 즉 자기 꼬동을 키우는. 네, 힘스 순천 힘스 특강, 거기가 순천이 아니라 광양이었던가. 2부를 55분 정도 들었는데, 이제 순천 힘스 1부 2부는 댓글에 다시 좀 달아드릴게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안경점에 가서 뭔가 안경을 하나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예, 시력이 이제 조금씩 더 변하니까요. 네? 시간 약속이 돼 있어서.